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 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응급상황 대응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에 앞서서 이 전반부에 노래를 이정현 씨의 바꿔 노래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재난상황 대응 훈련하고 더불어서 굉장히 시설에서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가 이 응급상황 대응 교육이거든요. 왜냐면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그런 내용의 교육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비중이 있는 그런 교육이다라는 부분인데, 왜 이제 전반부에 이정현 씨의 이 바꿔 노래를 넣냐면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노인요양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응급상황 대응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현실이 있었고, 그리고 더불어서 앞으로는 이 노인시설이 어르신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게끔 바꾸자라는 의미로 이정현 씨의 이제 바꿔 노래를 전반부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교육을 제공해드리는 날짜가 2019년 9월 25일인데 24일 날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그 화재 사건을 아마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어르신 두 분이 사망을 하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난 내용인데, 저희가 사는 곳이 이제 김포거든요. 제가 사는 곳이. 그래서 이제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이제 좀 얘기를 듣게 되는데, 제가 몇 년 전에도 블로그 내용을 통해서 노인시설 화재에 대한 부분은 취약하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노인병원은 저의 분야가 아니고 노인요양이 이제 저의 분야인데, 요양원이 노인시설이. 근데 노인병원에 대해서는 뭐 전체적인 내용을 뭐 말씀드리기보다는 노인병원에 비춰서 노인요양원 그리고 주간보호 시설들이 화재가 났을 때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응급상황 대응 교육이라서 재난상황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현행 노인복지법에서 그 시설의 인력 기준 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응급상황이나 이 재난상황이 왔을 때에는 실제로 어르신들을 대피시키기가 안전하게, 그 상황 속에서 재난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대피시켜 드리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소방의 전문가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분들께서는 화재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재난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시설 내에서 최소 5분 내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걸 제시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설의 현원이 29인만 된다 하더라도 5분 내에 어르신들 다 대피할 수 있는 거는 불가능입니다. 현실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왜냐면은 와상 어르신들도 있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피가 불가능하고 5분 안에, 더군다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가야 되는 상황, 또 계단으로 가야 할 때에 인력이 부족한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기로는, 물론 저희 케어스토리에 대형 시설에 대한 그 자문을 많이들 요구를 하시고 요청을 하시는데, 저희는 대형 시설, 대규모의 시설을 가이드를 해드릴 때에도 소규모 노인 요양 시설의 운영 방식을 쫓아갈 수 있게끔 식으로 대규모 노인 요양 시설에 대한 부분도 안내를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 시설에서는 특히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잖아요. 안전을 기본 담보로 어르신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전이 기본 담보인데, 이 안전에 있어서는 그래도 대형 시설보다는 소규모 시설이 낫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관리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일단 먼저 케어스토리는 소규모 시설을 지향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시설은 사고가 났을 때에 대형 인명 피해로 갈 우려가 굉장히 높다. 복지부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서 빨리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시설에는 스프링클러가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한다라는 거에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스프링클러는 일정 부분에 열이 가해져야 이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열이 가해져야 하는 부분에 이 열이 가해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화재가 발생해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원론적으로는 소규모 인원의 시설이 지향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소규모 인원이 아니라고 하면은 대규모 시설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대규모 시설은 소규모에서 대피를 하는 것처럼 그만큼의 대피 훈련이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응급 상황에 대한 빈도도 소규모 시설보다 대형 시설에서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응급 상황 대응 교육을 철저하게 받으셔서 응급 상황이 났을 때에 가장 안전하게,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케어스토리는 이제 저희가 꼭 필요한 자료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은 공개적으로 좀 오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자료도 그런 의도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는 것이니까 이 자료를 보시고 시설에서 응급상황 대응교육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운영 지원이 필요하신 시설에서는 인터넷에서 케어스토리를 검색하시면 쉽게 케어스토리를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시설이 보다 안전하고 보다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도록 운영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두가 길어졌는데 응급상황 대응 교육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급상황의 유형을 보시면 우리가 응급상황 대응 지침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받으시죠. 그래서 응급상황 대응 지침
안에 보시면 응급 상황의 유형이 많이 나와 있죠. 근데 다 텍스트적인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보면은 뭐 1번 노환과 고령으로 호흡이 없을 때 이런 내용 문자적으로 이해하시기보다 실제로 체감한 그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필요가 있고 또 아실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신규적으로 채용되신 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시설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이런 어르신들께서 노안이나 고령으로 인해서 호흡이 없는 경우를 많이 보셨겠죠. 그래서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시면서 요 내용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노환과 고령으로 호흡이 없으면 생사가 지금 생사의 그 기로에 서 계신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응급한 상황이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환절기 같은 때에는 어르신들이 갑자기 더워질 때, 또 더운 여름에서 갑자기 추워질 때, 그럴 때 혈관 수축이라든지 팽창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노환으로 또 고령으로 호흡이 없는 응급 상황이 올 때가 굉장히 많죠. 저희 친할머니도 겨울로 넘어가는 시점에 뇌출혈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밑에 2번 보면 뇌출혈 있죠. 요 뇌출혈이 오면은 쇼크가 와가지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쓰러지게 되죠. 또 기립성 저혈압, 저혈당 등의 쇼크. 그래서 또 뭐 거품도 입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런 응급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 시설에서는 어르신들이 그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방지 턱 있잖아요. 턱을 다 제거를 했다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걸음걸이에 불편함으로 인해서 낙상하실 때도 있고, 또 침대에서 떨어지시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나 외상도 응급 상황이 될 수 있겠다. 또 음식물을 드시다가 기도가 폐쇄한다든지, 또 질식한다든지, 경련, 화상, 호흡곤란, 뇌졸중 등 다양한 응급 상황의 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는 이런 상황들 다 알잖아요. 다 이런 상황들이 응급 상황이고 응급 상황이 벌어졌다 이거죠. 벌어졌는데 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행동 요령을 어떻게 갖고 가야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행동 요령을 1, 2, 3, 4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요 내용을 보시고 시설에서도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꼭 숙지를 하셔서 응급 상황에 대한 안전한 적절한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죠. 자, 첫 번째로는 입소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입소자 어르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응급 상황인가, 분명히 상황 파악을 하겠죠. 상태 확인을 하고 어르신이 쓰러지셔서 지금 굉장히 통증을 호소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또는 어르신이 쓰러지셔서 입에 거품이 나고 눈동자가 지금 초점을 잃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입소자의 상태가 확인이 되겠죠. 상황을 확인하게 되겠고, 자, 그런 상황을 확인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빨리 동료와 시설장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119에 신고를 하여야 되겠다는 거죠. 일전에 TV 프로에서도 그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일단 먼저 119에 빨리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동료와 시설장의 도움을 요청해서 어르신 상태를 같이 보게 하고 동시에 빠르게 119에다가 신고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119 신고를 먼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119 신고부터 하고 하면서 동시에 알려야 되겠다라는 거죠. 동료에게 지금 어르신의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거를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필요시 119의 안내에 따라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되겠죠. 자, 119에 신고를 하면 119에서 지금 어르신이 어떤 상태이시고, 그리고 어르신 연령이 어느 정도나 되시고, 또 어르신이 왜 쓰러지신 것 같은지 그런 상황을 다 물어보고 대답하게 되겠죠. 그때의 119의 안내에 따라서 필요한 적절한 응급조치를
실시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필요시죠. 그래서 119에서 안내를 다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해라. 지금 기다리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차가 금방 몇 분 안에 도착합니다. 어르신 상태는 어떠냐. 그런 부분들을 안내를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보호자에게 알리고 안전하게 병원으로 후송을 하여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119에 신고하면은 앰뷸런스가 도착을 하겠죠. 자, 그래서 그때까지 어르신을 안전하게 보호를 하고 그리고 병원으로 후송을 하는데, 자, 119 병원차가 응급차가 시설까지 도착하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 예를 들어 15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 라고 했을 때에는 119에서 안내해 주시는 그 응급조치를 따라서 응급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119에 이제 이 뒤에서 119에 신고하는 방법에 이제 나오는데, 거기서 119에서 안내해 주는 그 방법을 듣고 응급조치를 하는 부분을 요 뒤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자, 1, 2, 3, 4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응급상황 시에 행동요령으로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입소자의 상태 확인. 두 번째, 동료와 시설장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119 신고. 세 번째, 필요시 119의 안내에 따라 응급조치 실시. 네 번째, 보호자에게 알리고 안전하게 병원으로 후송한다. 자, 여기서 응급 상황을 대비하여 시설에 구비하여야 할 응급 장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들 것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산소통, 산소 마스크, 캐뉼라, 설암자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상약품도 적절하게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르신께 응급조치를 실시해도 괜찮을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위에서 살펴보셨지만 필요시에는 119의 안내에 따라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 응급조치를 실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치가 되겠죠. 응급 환자에 대해서. 그때에는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르신께 응급조치를 해드리기 위해서 보호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응급조치는 필요시 119의 안내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응급조치 동의를 보호자로부터 받아두지 않았다고 해서 119의 안내에 따라 응급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여야 할 경우 응급환자에 대한 방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숙지하셔야 된다는 거죠. 즉 119에서 지금 그런 상황이시면 심폐소생술 하실 수 있을까요? 라고 안내를 했는데, 저희 보호자한테 동의를 안 받아서 못해요. 말이 되나요? 그게? 그래서 사전에 그러면 보호자분들께 저기 어르신 입소하시는데 고령이시니까 저희가 응급 상황일 때는 필요시에 심폐소생술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걸 만약에 동의를 받는 것 자체 행위가 이상한 거죠. 당연히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안내를 받는다고 하면은 심폐소생술을 반드시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시설은 응급 체계가 돼 있는 거잖아요. 응급 체계 자체가 어떻게 돼 있냐? 119에서도 노인요양시설 여기를 잘 알아요. 응급 체계가 서로 돼 있습니다. 어디에 무슨 요양원, 어디에 무슨 요양원 이런 식으로. 자, 그 요양원에 어르신이 응급 상황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 응급 상황이 노인 요양시설에 발생했구나. 대상자가 노인이구나. 그에 따라서 노인에게 적절한 응급 조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119에서 안내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받아서 시설에서도 응급 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보실 부분은, 자, 그러면 아까 행동요령 1, 2, 3, 4에 이어서 119 구급신고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소방청의 자료를 가지고서 다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안전상식 119 구급신고 이렇게 하세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소방청에서 이런 자료까지 만들었을까요? 그죠? 자, 119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신고하시래요. 1. 먼저 환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전화를 하죠.
어르신이 지금 딱 쓰러져 계십니다. 119에 전화를 빨리 해야 되겠죠. 119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환자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환자가 있으니까 뭐라고 볼까요? 환자에 있는 주소를 물어보겠죠. 그래서 환자의 위치를 알려줘야 한다. 지금 대전시 중구 평촌로 땡땡의 땡땡번 무슨 요양원입니다 라고 환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혹시라도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 119에서 주소를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소를 글쎄요 119에서 모른다기보다는 시설의 종사자가 우리 주소를 모를 수는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9에 신고를 할 때에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시설 주소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예. 뭐 예를 들어서 가족사랑 요양전문센터다 라고 하면은 성거읍 문덕리 183-1번지 가족사랑 요양전문센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못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전에 종사자분들께서는 시설의 주소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겠다. 119 신고를 대비를 해서 그래서 시설 주소를 반드시 숙지하고 계시기를 암기하고 계시기를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어떤 이유로 어디가 아픈지 또 의식과 호흡이 있는지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자, 물어봅니다. 당연히 119 종합상황실에서 환자의 아픈 곳을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환자가 의식이 있고 숨은 쉬고 있나요? 어느 부위가 아픈 것 같죠?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면 차분하게 대답해야 되겠죠. 자, 어르신께서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쓰러졌는데 숨을 쉬지 않으세요 라고 차분하게 잘 얘기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눈에 눈물은 슬퍼서 눈물은 그렁그렁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차분하게 더욱 우리가 면밀하게 더욱 냉정하게 이 상황을 인식을 하고 어르신의 아픈 곳에 대해서 정확하게 119 종합상황실에다가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는지 또 숨은 쉬고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를 안내를 해야 한다는 거죠. 119에다가. 자, 그러고 나서 환자의 정보를 이제 얘기하는 순서입니다. 환자의 나이를 말하고 평소에 앓고 있는 중요한 지병과 먹고 있는 약을 말해주세요. 환자의 나이, 지병을 말해달라. 환자의 나이와 평소에 지병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라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자, 85세시고 평소에 심장병이 있어서 약을 드시고 계신다 라고 하면 지금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지를 119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종사자분들께서는 중요한 게 시설에서는 이 어르신은 노환이 어떤 노환을 갖고 계시고 어떤 지병을 갖고 계시고 연세가 어느 정도시고 이름은 뭐고 하는 것들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전혀 모르면 안 되겠죠. 이 어르신 이름 성함이 어떻게 되시고 이 어르신은 지병이 어떤 지병이 있어서 응급 상황이 올 때 어떻게 올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사전에 여러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특성을 파악해 놓고 계셔야 한다. 매우 중요한 거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냥 급여 제공 기록지에 사인만 서명만 하고 작성만 하고 정상 양호로만 가지 마시고 오늘은 어르신의 지병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또 어르신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나이에 대해서도 아셔서 응급 상황에 대한 부분을 평상시에 대비를 해놔야 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 장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의료 지도 필요시 등 연락하는 경우가 있으니 예비 연락처를 알려드려야 한다. 신고자의 이름과 예비 연락처를 말씀드려야 한다는 거죠. 자, 전화하신 분 이름 그리고 통화 가능한 다른 연락처 알려주세요. 제 이름은 땡땡땡 요양보호사고요. 이 전화 말고 통화 가능한 전화번호는 했는데 누구 아무도 몰라. 누구 옆에 동료 전화번호도 모르고 시설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러면 그러게요. 잠시만요. 해야 되겠죠.
그러지 마시게끔 딱 미리 시설 전화번호는 꼭 외워놓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른 연락처도 하나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꼭 그 연락처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죠. 구급차는 환자 있는 곳으로 가고 있으니 전화를 끊지 말고 의료 지도를 받고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하면서 구급차를 기다리세요. 응급지도 받고 응급처치하기. 짠합니다. 지금 막 이 전기가 막 오는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응급상황실에서 전화로 얘기합니다. 환자가 숨을 안 쉬면 가슴 한가운데를 강하고 빠르게 누르세요. 네? 지금 누르고 있는데 몇 번 눌러야 하나요? 네, 몇 번 누르세요. 어떠실까요? 지금 어르신 상황이 어떠신가요? 이런 얘기가 오고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119 종합상황실에서 의료 지도를 했는데 거의 동의 없다고 지금 이거 못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119에서 지금 응급차가 빨리 가고 있으니까 기다리세요 하면 기다리세요. 그리고 119에서 지금 의료 지도를 해주시면은 그에 따라서 의료 지도를 받으면서 응급처치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르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의료 지도가 정확하게 종합상황실에서 여러분들께 제공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은 어르신의 상태에 대한 부분을 종합상황실에다가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정확한 의료 지도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소중한 어르신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상식, 그 중에서도 두 번째 119 구급차가 오기 전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까지는 이제 119 구급차에 신고를 해서 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프로세스를 보셨는데, 이번에는 구급차가 그럼 오기 전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의료 지도 및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침착하게 의료 지도를 받고 응급처치를 실시해 주세요. 가까운 소방서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9 또는 관내 소방서에 문의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관내 소방서에서 와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해 드리고, 더불어서 지금은 유튜브라든지 여러 매체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하임리히법 다 제공해 드리고 있잖아요. 안 보고 있는 거지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와서 설명해서 하나, 직접 동영상을 보고 흉내내서 하나, 우리는 매체는 많은데 훈련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요거 끝나고 또 첨부해드리는 영상에서는 심폐소생술 영상과 하임리히법 영상을 첨부를 해드리니까 이 영상도 꼭 보시면서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어쨌든 응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의료 지도 및 응급처치입니다. 그래서 의료 지도를 받고 응급처치를 실시하시면 되겠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구급차가 이제 거의 다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에서 한 명이 근무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급차가 올 때에 구급차를 안내해줘서 응급처치 하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 구급차가 올 만한 곳까지 나가서 안내를 해주면 도착이 빨라지겠죠. 이쪽이에요. 여기 빨리 오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셔야 되겠다.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노인복지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하죠, 지금. 왜냐하면 시설에 근무하는 인원이 자칫 시설에 한 명이 근무할 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재난상황대응훈련 영상과 함께 별도로 복지부에서도 좀 이런 내용들은 좀 볼 필요도 있고, 그냥 일반 대중들도 봐서, 야, 어떻게 9명 어르신을 케어하는데 요양보호사 한 사람이 할 수 있나 라는 내용을 조금 공개를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부분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좀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응급 상황일 때는
응급처치를 하는 사람 외에 다른 분은 빨리 응급차가, 구급차가 시설로 올 수 있게끔 안내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물건. 첫 번째, 어르신 신분증을 우리가 갖고 가지는 않죠. 그죠? 시설에서. 그러나 신분증에 대한 부분은 보호자분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 연락을 취해서 병원으로 오실 때에 지참해서 오실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어르신은 우리가 119를 통해서 후송을 하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를 대비해서 보호자분께 신분증 또 일정 부분의 현금 또는 신용카드 또 생필품, 그 다음에 평소 복용 중인 약은 시설에 있겠죠. 그래서 시설에서 그 부분은 챙겨서 구급차가 왔을 때 제시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급대원이 이번에는 도착했어요. 그래서 구급대원이 시설에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 환자 정보를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사고나 환자 상태가 나빠진 상황을 설명해야 되겠고, 또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의 상황 또는 환자 상태 변화, 응급처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응급처치 내용을 우리는 의료 지도를 119를 통해서 그 응급상황실을 통해서 종합상황실을 통해서 전화로 받았죠. 그렇게 해서 응급처치를 했기 때문에 이 대원들은 응급차를 타고 도착을 하니까 그 내용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평소에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지병과 병원 정보 그리고 복용 중인 약에 대해서도 환자 정보를 구급대원에게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알려주려면은 시설에서 그런 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구급차가 딱 왔는데 이 어르신 평소에 지병이 뭐가 있으세요? 했는데 다 이런 상황이면 이게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항상 시설에서는 종사자분들이 어르신의 개별적인 지병과 특성 그런 것들을 어르신의 정보를 입소자 정보를 다 알고 계셔야겠다. 또 복용 중인 약에 대해서도 우리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행동요령 응급처치를 좀 살펴볼 텐데 화상, 열사병, 기도폐쇄, 또 벌에게 쏘였을 때 약물 중독, 과호흡, 증후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영상상에서도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소방청에서 요 국민행동요령 응급처치를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으로 보시고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케어스토리 시설들에는 따로 교육 자료를 배부해 드리니까 이 부분으로 보시고 시설에 이 내용을 꼭 게시를 해 두셔야 되겠죠. 다음에 심폐소생술도 우리가 요 다음 영상으로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을 제공해 드리는데 그거를 보시고 꼭 숙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한번 좀 읽어보면 도움이 되겠다.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고 호흡을 확인하고 가슴 압박 30배 시행 그리고 기도 개방시키고 인공호흡 2회 실시하고 그리고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계속 반복한다. 그리고 회복 자세로 두는 것을 옆으로 돌려눕혀서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는 이런 순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숙지하시고 요 다음 영상에 보여드리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도 또 하임리히법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시고 숙지해 두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응급상황 대응 교육을 마치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안전, 요 건강과 행복은 안전이 먼저 선행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 안전한 그러한 든든한 노인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응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